국립중앙박물관 신라실. 방탄 유리 너머로 황금빛 금관 장식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천마총 금관. 1500년의 시간을 건너온 신라의 영광. 해군 잠수함 사령부 작전 참모 이준혁 중령은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군복 위에 드리운 그림자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이 중령님, 여기 계셨군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준혁이 돌아보았다. 국방부 역사자문위원 장민수 교수였다. 고고학자이자 신라사 전문가인 그는 최근 국방부가 추진 중인 장보고 포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의 역사적 자문을 맡고 있었다. 교수님,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긴급히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경주 대릉원에서 발굴 중이던 무덤에서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장 교수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금관이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신라 금관과는 달랐다. 금관 장식 사이사이에 미세한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건 한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두문도 아닙니다. 마치 암호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관이 발견된 고분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입니까? 김유신 장군의 차남 김원술입니다. 그리고 이 금관과 함께 발견된 검에 새겨진 명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000년 후 다시 바다에서 싸울 자에게 이를 전하노라라고. 준혁의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설마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이 중령, 당신이 지금 타고 있는 잠수함 이름이 뭡니까? 김유신함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면한 안보 상황은요?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서해 NLL 인근에서 계속되는 중국 해군의 도발, 동해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 1500년 전 김유신이 백제와 당나라를 상대로 싸웠던 것처럼 지금도 한반도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이 금관의 비밀을 풀면 뭔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장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유신 장군이 왜 삼국통일 후에도 당나라와의 전쟁을 준비했는지, 그가 진짜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전략이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입니다. 그날 밤 준혁은 경주로 향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경주 대릉원 발굴 현장. 새벽 5시 이준혁 중령은 발굴망 안으로 들어섰다. 고분 내부는 섭씨 18도로 유지되고 있었다. 장민수 교수를 비롯한 5명의 고고학자들이 밤을 새워 금관을 정밀 조사하고 있었다. 이쪽입니다. 장 교수가 준혁을 특수 조명이 설치된 작업대로 안내했다. 거기 금관이 있었다. 직접 보니 사진보다 훨씬 정교했다. 금관 장식의 가지마다 미세한 점들이 새겨져 있었다. 마치 별자리처럼. 이게 뭔가요? 처음엔 장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규칙성이 있어요. 3D 스캐너로 정밀 측정한 결과 이 점들의 배열이 7세기 당시의 별자리와 일치합니다. 보조연구원이 컴퓨터 화면을 띄웠다. 금관의 점들을 연결하자 별자리 지도가 나타났다. 이건 660년 백제가 멸망하던 해의 여름밤 하늘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장 교수가 화면의 한 부분을 확대했다. 이 별자리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추가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가상의 별들을 연결하면 선들이 이어지면서 문자가 나타났다. 한자였다. 하지만 순서가 뒤섞여 있었다. 바다, 쇠, 배, 불, 용.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직 완전히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발견된 검의 명문과 결합하면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장 교수가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다. 검신에 새겨진 명문이었다. 철의 무적. 쇠로 된 바다에서 적이 없다. 혹시 이게? 그렇습니다. 잠수함입니다. 준혁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교수님, 농담이시죠? 7세기에 잠수함 개념이 있었다는 겁니까? 직접적인 잠수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김유신은 분명 물속에서 싸우는 전법을 구상했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매소성 전투에서 신라군이 기습적으로 강을 건너 당나라군을 급습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당시 강폭이 200m가 넘었고 당군의 감시가 삼엄했죠. 어떻게 건넜을까요? 물속으로? 그렇습니다. 김유신은 병사들에게 긴 갈대를 물고 강 밑으로 헤엄쳐 건너게 했습니다. 일종의 스노클링이죠. 그리고 이 전법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준혁은 금관을 다시 바라보았다. 1500년 전에 장군이 남긴 메시지. 그것이 정말로 현대의 해군 장교에게 전하는 것일까? 교수님, 설령 이게 김유신의 전략이라 해도 지금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이 중령. 전략입니다. 장 교수가 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김유신이 당나라와 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해상 봉쇄였습니다. 당나라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 그래서 신라는 삼국통일 후에도 막대한 자원을 해군 건설에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바로 장보고 대사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그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중국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준혁의 머릿속에 지난달 작전회의 내용이 떠올랐다. 서해 NLL 인근에서 중국 해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 북한 잠수함의 SLBM 발사 실험, 그리고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수중 전쟁. 이 금관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해독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 교수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김유신 장군의 묘를 조사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금관은 단서일 뿐입니다. 진짜 비밀은 김유신의 묘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김유신의 묘는 1500년간 한 번도 발굴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기록에는 묘를 파는 자는 삼쪽이 멸한다는 저주가 새겨져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준혁은 미소를 지었다. 교수님, 저는 군인입니다. 저주 따위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중령, 이건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김유신은 자신의 묘에 무언가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장치를 만들어뒀을 겁니다. 그때 발굴막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준혁이 재빨리 밖으로 나가자 검은 SUV 세대가 발굴 현장을 포위하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건 정장 차림의 남자들. 그중 한 명이 준혁에게 다가왔다. 이준혁 중령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죠? 남자가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국가정보원. 저는 국정원 북한해양팀 김상철 팀장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30분 전 북한 잠수함 한 척이 동해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추정 위치는 경주 앞바다입니다.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경주 앞바다라니, 그럼 목표가? 네. 우리는 북한이 이 발굴 소식을 입수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금관을 노리고 있습니다. 장 교수가 급히 발굴막에서 나왔다. 안 됩니다. 이 금관은 절대 외부로 유출되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왔습니다. 교수님과 이 중령님, 금관을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어디로 말입니까? 김상철 팀장이 준혁을 바라보았다. 진해 잠수함 사령부입니다. 그리고 이 중령, 당신이 김유신함에 탑승해 직접 북한 잠수함을 추적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나는 작전 참모지 함장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유신함 함장이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유일한 대체 지휘관입니다. 준혁은 금관을 바라보았다. 황금빛 금관 장식이 새벽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다. 1500년 전 김유신 장군도 이런 순간을 맞았을 것이다. 선택의 기로에서. 좋습니다. 맞죠? 그렇게 준혁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추적 작전이 아니라 150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었다. 서기 660년 7월, 황산벌, 5만 신라군과 5천 백제군이 맞붙었다. 계백 장군이 이끄는 결사대, 그들은 나라를 위해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유신은 마을 위에서 전장을 바라보았다. 56세. 이미 노장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장군, 계백의 군사가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정면 돌파는 피해가 클 것입니다. 부장 흠순이 보고했다. 김유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계백은 명장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무엇입니까? 그는 지키려 하고 우리는 빼앗으려 한다. 수세에 몰린 자는 언제나 불리하다. 김유신은 명령을 내렸다. 우군을 둘로 나눈다. 본대는 정면에서 계백을 묶어두고 정의 삼천은 우회하여 백제의 보급로를 차단한다. 계백이 아무리 용맹해도 뒤가 막히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장군, 그러면 본대의 희생이? 전쟁의 희생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야 한다. 백제를 무너뜨려야만 우리는 당나라와 맞설 수 있다. 당나라요? 하지만 당나라는 우리의 동맹이. 김유신이 흠순의 말을 끊었다. 동맹은 영원하지 않다. 당나라는 백제가 무너지면 다음은 우리를 노릴 것이다. 나는 그들을 믿지 않는다. 바로 그때 백제군이 선제 공격을 시작했다. 계백의 결사대가 신라 본진을 향해 돌진했다. 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검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병사들의 함성, 말의 울음소리가 뒤섞였다. 김유신은 직접 말을 몰아 전장 중앙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검이 번쩍이자 3명의 백제 병사가 쓰러졌다. 신라의 화랑들이여, 나를 따르라. 화랑들이 김유신을 따라 돌격했다. 16살 관창도 그중 하나였다. 어린 화랑은 홀로 백제군 진영 깊숙이 뛰어들었다가 포로로 잡혔다. 계백은 그의 용맹함에 감탄에 풀어주었지만 관창은 다시 적진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결국 장렬하게 전사했다. 관창의 죽음은 신라군을 분노케 했다. 병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백제군에게 돌진했다. 하지만 계백의 결사대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4번의 신라군 공격을 모두 막아냈다. 김유신은 전장을 관찰했다. 계백의 전술은 완벽했다. 지형을 이용해 소수의 병력으로 다수를 막고 있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역시 우회밖에 없다. 김유신은 측근을 불렀다. 김품일, 네가 정의 삼천을 이끌고 남쪽으로 우회하라. 백제의 보급로를 끊어라. 그리고 김유신은 품일에게 작은 금빛 패를 건넸다. 이것을 가지고 가라. 이것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 가문의 전에 내려오는 비법이 새겨져 있다. 비법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물의 길을 아는 법이다. 강과 바다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아군이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적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 품일은 패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품일의 부대는 밀림을 뚫고 우회했다. 그리고 백제군의 보급 기지를 급습했다. 식량과 무기가 불탔다. 다음 날 계백은 후방이 끊긴 것을 알았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돌격을 명령했다. 우리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다. 하지만 신라에게 백제의 자존심을 보여주고 죽자. 백제의 결사대가 마지막 돌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장렬하게 싸우다 모두 전사했다. 계백도 그중 한 명이었다. 김유신은 계백의 시신 앞에 섰다. 적장이었지만 그는 진정한 무인이었다. 장군답게 싸우다 갔구나. 후대에 네 이름이 길이 남을 것이다. 황산벌 전투는 신라의 승리로 끝났다. 그리고 한 달 후 백제는 멸망했다. 하지만 김유신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는 사비성 함락 소식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장군, 백제를 무찔렀습니다. 이제 삼국 통일이 목전입니다. 아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나라를 보라.
소정방이 이끄는 당나라군 13만이 백제 땅에 주둔하고 있다. 그들은 물러갈 생각이 없다. 오히려 우리마저 집어삼킬 기회를 노리고 있다. 김유신의 예언은 정확했다. 백제가 무너진 지 8년 후인 668년 고구려도 멸망했다. 그리고 당나라는 한반도 전체를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려 했다. 당나라는 평양에 안동 도호부를 설치하고 신라에게도 복속을 요구했다. 이제 너희도 우리 대당의 신하가 되어라. 당나라 사신이 거만하게 말했다. 하지만 김유신은 단호했다. 우리는 당나라의 도움으로 삼국을 통일했지만 그것이 복속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독립국이다. 감히. 사신이 분노했지만 김유신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김유신은 문무왕에게 아뢰었다. 전하, 당나라와의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신, 우리 군사가 당나라를 이길 수 있겠는가? 정면 대결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다입니다, 전하. 당나라의 약점은 바다입니다. 그들의 보급은 모두 바닷길을 통해 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보급로를 차단한다면 당나라군은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문무왕은 김유신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럴 만한 수군이 있는가?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 김유신은 품속에서 작은 금관을 꺼냈다. 이것을 제 후손에게 물려주게 해주십시오. 여기에는 제가 평생 연구한 수전의 비법이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 먼 후대에 다시 우리 민족이 바다에서 싸워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이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신, 그리고 전하, 제가 죽거든 제 묘를 특별히 만들어 주십시오. 후대의 자손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로부터 3년 후 김유신은 673년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가 만든 전략은 살아남았다. 676년 신라는 기벌포 해전에서 당나라 수군을 격파했다. 그리고 당나라군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냈다. 진정한 삼국통일의 순간이었다. 그날 밤 문무왕은 김유신의 묘 앞에 섰다. 유신, 그대가 옳았소? 우리는 이겼소?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김유신의 대답처럼. 현대 진해 잠수함 사령부 이준혁 중령은 김유신함의 함교에 섰다. 3,000톤급 장보고 3급 잠수함. 대한민국 해군의 자랑이자 세계 7대 잠수함 강국의 상징. 함장님, 출항 준비 완료했습니다. 부함장 최민재 소령이 보고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출항한다. 김유신함이 천천히 부두를 떠났다. 그리고 수면 아래로 잠수했다. 고요한 바닷속? 오직 소나의 신호음만이 들렸다. 함장님, 현재 수심 150m, 속력 12노트로 목표 해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북한 잠수함의 마지막 포착 위치는 경주 앞바다 동쪽 50km 지점입니다. 하지만 6시간 전부터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준혁은 작전 지도를 바라보았다. 북한 잠수함이 왜 경주 앞바다에 나타났을까? 금관을 노리고 있다는 국정원의 분석이 맞을까? 손아병, 주변 해역을 면밀히 탐색해라. 북한 잠수함은 분명 이 근처에 있다. 알겠습니다. 한편 김유신함 내부의 특별 격실에는 장민수 교수가 금관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는 고성능 스캐너로 금관의 미세한 부분까지 분석하고 있었다. 이상하군. 장 교수가 중얼거렸다. 금관의 장식 중 하나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확대했다. 금관 장식 안쪽에 미세한 틈이 있었다. 장 교수는 특수 도구를 사용해 그것을 열었다. 그 안에서 작은 금속판이 나왔다. 금속판에는 지도가 새겨져 있었다. 해안선과 섬들의 위치, 그리고 특정 지점에 X 표시가 되어 있었다. 이건 탈출해야 합니다. 준혁이 외쳤다. 하지만 그는 먼저 두루마리를 집어들었다. 북한 잠수부 한 명이 금관을 움켜쥐었다. 모두가 출구를 향해 헤엄쳤다.
하지만 왔던 길이 막혀 있었다. 낙석으로 복도가 붕괴된 것이다. 비상 탈출구. 준혁이 반대편을 살폈다. 벽에 미세한 틈이 보였다. 그는 폭발물을 설치했다. 쾅! 벽이 무너지며 새로운 통로가 나타났다. 모두가 그곳으로 헤엄쳐 나갔다. 유적은 붕괴하고 있었다. 간신히 유적을 빠져나왔을 때 준혁은 자신의 잠수함이 아니라 북한 잠수함 쪽으로 가는 잠수부를 봤다. 금관을 가진 자였다. 안 돼. 준혁이 뒤쫓으려 했지만 다른 특수전 요원이 그를 막았다. 동료 한 명이 낙석에 맞아 다쳤던 것이다. 준혁은 부상자를 부축해 김유신함으로 돌아왔다. 두루마리를 꽉 쥔 채 함 내부로 들어오자마자 긴급 경보가 울렸다. 북한 잠수함 이동. 북쪽으로 도주 중입니다. 중국 잠수함은 우리를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리 500m. 뭐? 중국 핵잠수함이 김유신함을 위협하고 있었다. 무전이 들어왔다. 남조선 잠수함, 즉각 이 해역을 벗어나라. 이곳은 역사적으로 중화인민의 바다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항상 이런 식이었다. 준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여기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즉각 철수하시오. 마지막 경고다. 10분 내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들을 적대 행위로 간주할 것이다. 위기였다. 중국 핵잠수함과 정면 충돌하면 승산이 없었다. 하지만 물러설 수도 없었다. 준혁은 결단을 내렸다. 수중 무인기 전개. 중국 잠수함 주변에 배치한다. 그리고 긴급 통신을 한미연합사령부에 발신. 상황을 보고한다. 알겠습니다. 김유신함이 여러 대의 소형 무인기를 전개했다. 이것들은 직접적인 무기는 아니지만 중국 잠수함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었다. 동시에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응답이 왔다. 김유신함, 현재 위치를 유지하라.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USS 일리노이가 당신들의 위치로 향하고 있다. 도착 예정 시간 20분. 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20분. 그 시간만 버티면 됐다. 전승조원, 전투 태세 유지. 중국 잠수함이 공격하면 즉각 대응한다. 긴장된 시간이 흘렀다. 중국 잠수함은 김유신함 주변을 선회하며 압박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공격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확히 19분 후 새로운 접촉. 남동쪽에서 대형 잠수함 접근. 미국 버지니아급으로 확인됩니다. USS 일리노이가 도착했다. 7,800톤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 세계 최강의 잠수함 중 하나. 미 잠수함에서 통신이 왔다. 김유신함, 여기는 USS 일리노이다. 우리가 도착했다. 이제 안전하다. 그리고 중국 잠수함에게 경고했다. 중국 잠수함, 즉각 이 해역을 벗어나라. 이곳은 대한민국의 이의지이며 우리 동맹국이다. 당신들의 행위는 명백한 주권 침해다. 중국 잠수함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북쪽으로 이동했다. 그들도 미 해군과의 직접 충돌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위기는 넘겼다. 하지만 준혁은 알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가져온 두루마리를 펼쳤다. 장 교수가 조심스럽게 살폈다. 한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의 직필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장 교수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나는 안다. 후세에도 우리 민족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나는 일생을 바다에서의 전쟁을 연구하는 데 보냈다. 그리고 깨달았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하늘을 지배한다는 것을. 이 금관에는 내가 평생 연구한 해전의 비밀이 담겨 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따로 있다. 진짜 비밀? 우리 민족의 생존은 하나의 핵심에 달려 있다. 바로 수중에서의 기습 능력이다. 적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나타나라. 그것이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는 이 원칙으로 당나라를 물리쳤다. 후세의 자손들이여, 이것을 기억하라.
준혁은 숙연해졌다. 1500년 전의 장군이 자신에게 직접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장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만약 언젠가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강력한 수중 전력을 갖추게 된다면 그날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의 날이 될 것이다. 그날을 위해 이 비밀을 남긴다. 모두가 침묵했다. 그리고 준혁은 깨달았다. 김유신이 남긴 것은 단순한 금관이나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학이었다. 생존의 철학? 함장님, 진해 기지로 복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알겠다. 귀환한다. 김유신함이 천천히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김유신 장군, 당신의 뜻을 이어받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상 강국이 될 것입니다. 6개월 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을 비롯한 안보 수석들이 모여 있었다. 의제는 하나, 장보고 포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의 가속화, 김유신함의 동해 작전 이후 중국과 북한의 해상 도발이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만으로는 이들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보고했다. 스크린에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군사 상황이 표시되어 있었다. 중국은 서해와 남해에서 항공모함을 동반한 대규모 훈련을 반복하고 있었다.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장보고포 프로그램의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물었다. 설계는 80%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인 원자로 기술에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중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면 동아시아 군사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다. 언제나 강대국의 논리였다. 그럼 독자 개발은 불가능합니까?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최소 10년, 20조 원 이상. 바로 그때 이준혁 중령이 입을 열었다. 그는 최근 대령으로 진급하고 장보고 포 프로그램 기술자문위원으로 임명되어 있었다. 각하, 제가 다른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말해보시오. 우리가 독자 기술로 소형 핵추진 잠수함을 먼저 개발하는 겁니다. 대형 전략 잠수함이 아니라 3,000톤급의 공격용 핵잠수함 말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프랑스의 쉬프런급이 4,000톤급입니다. 우리 기술력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형이기 때문에 미국의 견제도 덜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자로는요? 우리에겐 이미 연구용 원자로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량하면 됩니다. 그리고 준혁이 자료를 펼쳤다. 김유신의 두루마리를 현대 기술로 재해석한 설계도였다. 김유신 장군의 전략을 응용합니다. 소형이지만 조용하고 깊이 잠수할 수 있으며 은밀하게 작전할 수 있는 잠수함. 대형 항모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적의 보급선과 잠수함을 노립니다. 국방부 장관이 설계도를 살폈다.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이런 잠수함으로 중국과 북한을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합니다. 중국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해상 보급로입니다. 중국은 에너지의 80%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보급로는 모두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를 통과합니다. 만약 우리가 유사시 그곳에 핵잠수함을 배치한다면 중국은 치명타를 입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유신 장군이 당나라를 상대로 쓴 전략입니다. 정면 대결이 아니라 보급로 차단.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현대적으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준혁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장보고 포 프로그램을 2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는 이 대령이 제안한 소형 핵잠수함 3척을 5년 내에 건조합니다. 2단계는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대형 전략 잠수함을 추가 건조합니다. 하지만 각하, 예산이 찾아내시오. 이것은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살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이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프로그램은 급물살을 탔다. 5년 후 거제도 옥포 조선소 거대한 잠수함이 진수대에 올라 있었다. 3,500톤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 이름은 김유신2. 이준혁 제독근은 5년 만에 소장으로 진급했고 진수식 단상에 섰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1500년 전 김유신 장군은 바다에서 당나라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의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해양 강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샴페인이 깨지며 김유신 투함이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장민수 교수가 준혁 옆에 섰다. 김유신 장군이 보고 계시겠습니다.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중요한 한 걸음을 뗐습니다. 이제 강대국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준혁은 혼자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 신라실의 금관 앞에 섰다. 천마총 금관이 여전히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새롭게 전시된 김유신의 금관이 있었다. 해저 유적에서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북한이 가져간 진품 대신 정부가 복원한 것이었다. 하지만 준혁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중요한 건 금관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이었으니까. 장군님,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다시 바다의 강자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전시실의 커튼을 흔들었다. 마치 김유신의 대답처럼. 같은 시각, 서해 NLL, 중국 해군 함대가 다시 한번 북상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수중 깊은 곳에서 김유신 투함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중국 함대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다. 함장, 중국 구축함이 NLL을 넘으려 합니다. 경고 신호를 보내라. 그리고 어뢰관 1번, 2번 개방. 발사 준비. 중국 함대의 경고 신호가 전달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곧 깨달았다. 수중에 한국의 핵잠수함이 있다는 것을. 중국 함대는 방향을 틀었다. 더 이상 북상하지 않았다. 김유신 투함 함교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성공입니다. 중국 함대가 철수합니다. 함장이 미소를 지었다. 본부에 보고하라. 작전 성공. 우리 해역은 우리가 지킨다고. 한편 평양 어딘가 북한의 고위 군부가 회의를 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김유신의 금관이 놓여 있었다. 동무들, 이 금관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금관에는 고대의 암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독하면 잠수함 전술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조선이 갑자기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이 비밀을 손에 넣었습니다. 우리도 더 강력한 잠수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좋소. 즉각 개발에 착수하시오. 우리는 남조선보다 앞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김유신의 진짜 비밀은 금관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두루마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한국이 가지고 있었다. 금관은 미끼였다. 김유신은 15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계산했던 것이다. 적들이 금관에 현혹되는 동안 진짜 비밀은 선택받은 자에게만 전해지도록. 10년 후 동해 해저 500m 장보고 포급 전략 핵잠수함 문무대왕함이 조용히 순항하고 있었다. 8,000톤급 탄도미사일 12발 탑재 대한민국 최초의 전략 핵잠수함. 함장실에 준혁 제독이 앉아 있었다. 이제 그는 해군 작전 사령관이었다. 그리고 백발이 성성했다. 창밖으로 그는 바다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깊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사령관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부관이 태블릿을 건넸다. 청와대에서 온 것이었다.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서해에서 중국 항모 전단이, 동해에서 북한 잠수함이. 대통령께서 사령관님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준혁은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왔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교로 향했다. 전 함대의 명령을 전달한다. 작전명 기벌포. 서해에는 김유신 투함과 쓰리함이, 동해에는 우리 문무대왕함이 출격한다. 목표적 함대의 봉쇄 및 격퇴.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핵잠수함 함대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수중에서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적을 압박했다. 서해에서 중국 항모 전단은 한국 핵잠수함 2척에 포위당했다. 동해에서 북한 잠수함들은 문무대왕함의 강력한 선하에 탐지되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적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해상에서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중국과 북한 함대는 조용히 철수했다. 그날 밤 준혁은 개인 통신으로 장민수 교수와 연결했다. 이제 노 교수가 된 그는 경주에서 김유신 묘역을 관리하고 있었다. 교수님, 성공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제독. 김유신 장군도 기뻐하실 겁니다. 교수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정말로 미래를 예견했을까요? 1500년 후를? 장 교수가 웃었다. 아니요, 제독. 그분은 미래를 예견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핵심이 바다에 있다는 것.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입니다. 그렇군요. 제독, 당신이 이룬 것은 단순히 잠수함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강대국에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유신 장군께서 남기신 한 구절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했기에 하늘도 우리를 도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후손들도 같은 정신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통신이 끊겼다. 준혁은 함교 창 스크린을 통해 깊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문무왕의 수중릉이 있을 것이다. 왕은 죽어서도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고 했다. 전하, 저희가 당신의 뜻을 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바다의 용이 되었습니다. 문무대왕함이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힘.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 전시회가 열렸다. 제목 신라의 해양 전략, 김유신에서 현대까지. 전시실에는 천마총 금관과 함께 김유신이 남긴 두루마리 복제본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현대 한국 해군의 역사도 함께 전시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시를 보러 왔다. 그 중에는 어린 학생들도 많았다. 한 초등학생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김유신 장군은 진짜 미래를 알았어요? 글쎄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남겼다는 거야.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똑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바다를 지켜야 한다는 것. 우리나라도 이제 강한 나라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단다. 김유신 장군 덕분에. 그들이 떠난 후 전시실에는 준혁 제독이 홀로 서 있었다. 그는 민간인 복장이었다. 오늘은 은퇴 후 첫 번째 박물관 방문이었다. 금관 앞에 서서 그는 조용히 경례를 올렸다. 장군님, 임무 완수했습니다. 금관이 빛났다. 조명 때문이었지만 준혁에게는 김유신의 미소처럼 보였다. 잘했다, 후손이여. 이제 다음 세대에게 넘겨라. 영원히 이어지도록.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전시실을 나섰다. 밖에서는 햇살이 찬란했다. 그리고 저 멀리 바다가 보였다. 대한민국의 바다.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우리의 바다. 준혁은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뒤로 박물관이 점점 멀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중국 베이징 인민해방군 해군본부.
고위 장성들이 긴급 회의를 열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핵잠수함 배치도가 표시되어 있었다. 동무들, 한국의 해군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잠수함 기술은 이미 우리와 대등한 수준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습니까?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고대 신라의 해전 전술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입니다. 신라? 그 작은 고대 국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1500년 전 우리 당나라를 바다에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중국의 장성들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았다. 앞으로 한국 해역에서의 작전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평양, 김정은 집무실. 최고 지도자 앞에 해군 사령관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잠수함 함대가 남조선 핵잠수함 한 척에 완전히 포착되었다는 말인가? 죄송합니다, 원수님.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가 수십 년간 개발한 잠수함 기술이 무용지물이 되었단 말인가? 남조선의 기술이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소나 기술과 은밀성에서. 김정은이 책상을 쳤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도 더 강력한 잠수함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원수님 예산은 내가 해결한다. 중요한 것은 남조선에 뒤처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해군 사령관이 물러난 후 김정은은 홀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해가 보였다. 그 깊은 바다 아래 어딘가에 한국의 핵잠수함이 숨어 있을 것이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북한의 경제력으로는 한국의 해군력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격차는 너무 벌어졌다. 워싱턴 DC, 펜타곤.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 담당 부서 책임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다.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그램이 예상보다 성공적이군요. 그렇습니다, 장관님. 그들은 우리의 기술 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뛰어난 잠수함을 만들어냈습니다. 프랑스나 영국 수준입니까? 거의 근접했습니다. 특히 소음 감소 기술에서는 오히려 앞서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한국이 강해지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익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동맹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장관님, 한국이 너무 독자적으로 움직이면 걱정하지 마시오. 한국은 여전히 우리의 동맹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우리가 보호해줘야 하는 약자가 아니라 함께 싸울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1년 후 서울 용산 국방부. 이준혁 제독이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그의 정년퇴임식이 있는 날이었다. 집무실을 정리하던 그의 눈에 액자 하나가 들어왔다. 김유신의 초상화였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장군의 말이 적혀 있었다. 백성을 위해 싸우는 것이 진정한 용맹이다. 준혁은 액자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이것은 그가 가져갈 유일한 물건이었다. 퇴임식장으로 가는 복도에서 젊은 해군 대령 한 명이 경례를 했다. 제독님, 저는 새로 건조 중인 을지문덕함 부함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을지문덕함? 장보고 포급 말인가? 그렇습니다. 1만 톤급 전략 핵잠수함입니다. 3년 후 진수 예정입니다. 준혁이 미소 지었다. 자네가 그 함에서 복무하게 되어 기쁘네. 부디 김유신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을 지켜주게. 명심하겠습니다, 제독님. 젊은 장교가 다시 경례하고 떠났다. 준혁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다음 세대가 파통을 이어받는구나. 퇴임식은 성대했다. 국방부 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고위 장성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준혁 제독은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를 바꾼 인물입니다. 그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는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이 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치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준혁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었다. 아니요, 장관님.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김유신 장군께서 이미 1500년 전에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그 길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퇴임식이 끝나고 준혁은 마지막으로 지내 잠수함 사령부를 방문했다. 부두에는 여러 척의 잠수함이 정박해 있었다. 김유신 2함, 3함, 그리고 새로 취역한 포함까지. 그리고 가장 안쪽 도크에서는 차기 핵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었다. 제동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장민수 교수였다. 이제 80대의 노인이 된 그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교수님, 어떻게 여기까지? 자네 마지막 날인데 축하해줘야지. 그리고 자네에게 줄 것이 있네. 장 교수가 작은 상자를 건넸다. 준혁이 열어보니 작은 금빛 패가 들어있었다. 이건 김유신 장군의 묘역을 정비하다가 발견했네. 장군이 부하 장수들에게 나눠준 신표라고 하네. 자네가 가져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준혁은 패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표면에는 파도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뒷면에는 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용. 그래. 자네는 우리 해군의 진정한 용이었네. 김유신 장군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준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교수님, 제가 한 일은 자네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자신감을 심어줬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10년 후 경주 김유신 묘역. 이준혁은 이제 70살의 노인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곧은 자세로 묘역을 오르고 있었다. 그는 매년 이맘때면 이곳을 찾았다. 김유신 장군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묘역 앞에 서서 그는 깊이 절을 올렸다. 장군님, 올해도 찾아뵙습니다. 우리 해군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작년에 6번째 핵잠수함이 취역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과 해군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소나무 가지가 흔들렸다. 장군님께서 꿈꾸셨던 해양 강국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준혁은 품에서 금빛 패를 꺼냈다. 장 교수에게 받은 그 패였다. 교수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장군님의 연구를 하시다가 그분의 유언은 이것을 장군님 묘역에 봉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패를 조심스럽게 봉안대에 올려놓으려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패가 빛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묘역 전체가 은은한 금빛으로 물들었다. 이게... 준혁은 경악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때 바람이 다시 불어왔다. 그리고 바람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잘했다, 후손이여. 환청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김유신 장군의 목소리였을까? 준혁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다. 장군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빛이 사라졌다. 묘역은 다시 고요해졌다. 준혁은 다시 한번 절을 올리고 천천히 내려왔다. 산 아래에서는 손주가 기다리고 있었다.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한 21살의 청년이었다. 할아버지,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다. 그런데 준호야, 너는 정말 잠수함 장교가 되고 싶으냐? 네. 할아버지처럼 멋진 잠수함 함장이 되고 싶어요. 준혁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잠수함 장교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고독하고 힘든 길이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김유신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고 싶어요. 나라를 지키는 진정한 용이 되고 싶어요. 준혁의 눈시울이 또다시 뜨거워졌다. 그래. 네가 있어 할아버지는 안심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바다는 너희 세대가 지킬 차례다. 할아버지와 손주가 나란히 경주 시내로 걸어갔다. 저 멀리 동해가 보였다. 석양에 물든 바다는 마치 황금빛 용이 헤엄치는 것처럼 아름다웠다. 같은 날 밤, 동해 해저 600m, 최신의 핵잠수함 문무왕 투함이 조용히 순찰 중이었다. 9,000톤급,
세계 최고 수준의 은밀성을 자랑하는 잠수함. 함장실에서 준혁의 제자였던 젊은 함장이 일지를 쓰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히 조용한 밤이다. 동해는 평온하다. 하지만 우리는 방심하지 않는다. 김유신 장군의 가르침대로 평화는 강한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니까. 그는 일지를 닫고 함교로 올라갔다. 보고. 모든 정상입니다, 함장님. 주변 해역에 적대 세력 없습니다. 좋아. 계속 감시하라. 함장은 소나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한반도 주변의 모든 함정 움직임이 표시되어 있었다. 북쪽에서 러시아 함대가, 동쪽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서쪽에서 중국 해군이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한국의 영해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다. 한국 해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망이 얼마나 치밀한지를. 함장님, 신호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서해에서 김유신 포함이 중국 잠수함 한 척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대응은? 경고 신호를 보냈고 중국 잠수함은 즉시 철수했다고 합니다. 함장이 미소 지었다. 역시 우리 해군이야. 교전 없이 적을 물리쳤군. 이것이 바로 김유신 장군의 전법이라고 하던데요. 그렇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것이 최고의 승리다. 문무왕 투함은 계속 깊은 바다를 누볐다. 보이지 않지만 든든한 방패가 되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2048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해군 퍼레이드가 열렸다. 한강을 통해 해군 함정들이 행진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대형 스크린이 떠 있었다. 그 화면에는 한반도 주변 바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방영되고 있었다. 동해, 서해, 남해 세 곳의 바다에서 대한민국 핵잠수함 함대가 웅장하게 부상하는 모습이 보였다. 총 12척의 핵잠수함. 모두가 최신이었다. 광장에 모인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환호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함성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퍼레이드 관람석에는 100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이준혁 제독이었다. 이제 그는 9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그의 옆에는 손주 준호가 앉아 있었다. 이제 해군 대령이 된 그는 을지문덕함의 함장이었다. 할아버지, 저 잠수함들 보이세요? 저것들이 모두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유산입니다. 준혁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준호야. 저것들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김유신 장군께서 1500년 전에 씨앗을 뿌리신 거고 나는 그저 그것을 키웠을 뿐이다. 하지만 그리고 이제 너희가 그 나무를 더 크게 키울 차례다. 100년 후, 200년 후에도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 남을 수 있도록.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할아버지. 퍼레이드가 끝나갈 무렵 특별한 순간이 왔다. 12척의 핵잠수함이 동시에 완전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리고 함교에서 승조원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다. 그들이 경례하는 방향은 관람석이 아니었다. 북쪽 경주 방향이었다. 김유신 장군의 묘역을 향한 경례였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장군님,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준혁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들었다. 수고했다, 나의 후손들이여. 영원히 바다를 지켜라. 대단원. 그로부터 1년 후 이준혁 제독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92세의 나이였다. 장례식은 국장으로 치러졌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모든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그리고 그의 유언대로 그는 바다에 묻혔다. 해군 함정들이 동해 한가운데로 그의 유해를 운반했다. 준호 대령이 직접 유골함을 바다에 뿌렸다. 할아버지, 이제 김유신 장군과 문무왕처럼 용이 되어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유골이 바다로 흩어졌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순간 바다에서 빛이 올라왔다. 황금빛 빛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빛은 하늘로 올라가더니 용의 형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경주 방향으로 날아갔다. 누군가 속삭였다. 장군님께서 부르시는 거야. 그날 이후 해군들 사이에는 전설이 하나 더 생겼다. 동해 깊은 곳에 3마리의 용이 산다고. 문무왕, 김유신, 그리고 이준혁? 그들이 영원히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킨다고.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면 잠수함 승조원들은 가끔 소나에서 이상한 신호를 듣는다고 했다. 마치 용이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 하지만 그것은 두려운 소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안심이 되는 소리였다. 우리가 여기 있다. 너희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흘렀다. 2100년 대한민국은 세계 3대 해양 강국이 되어 있었다. 경주 국립박물관에는 신라-현대 해양전략관이라는 거대한 전시관이 생겼다. 그곳에는 김유신의 금관과 두루마리, 이준혁 제독의 유품들, 그리고 대한민국 핵잠수함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그곳을 찾았다. 특히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은 반드시 그곳을 참배하도록 되어 있었다. 어느 날 한 어린 생도가 김유신의 금관 앞에서 물었다. 교관님, 정말로 김유신 장군이 미래를 내다본 건가요? 노련한 교관이 대답했다. 아니다. 장군은 미래를 본 게 아니라 진리를 본 것이다. 나라를 지키는 방법, 바다를 지배하는 전략, 그것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다. 그럼 우리도 그 진리를 따라야 하나요? 그렇다. 그리고 우리만의 새로운 진리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후손의 의무다. 생도가 고개를 끄덕이고 금관 앞에 깊이 절을 올렸다. 그때 전시관 창문 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저 멀리 동해의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아침이었다. 대한민국의 바다에 떠오르는 새로운 태양. 그리고 그 태양 아래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대한민국의 핵잠수함들이 조용히 나라를 지키고 있었다. 1500년 전 김유신이 꿈꾸었던 그 모습 그대로. 작가 후기. 1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의 정신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꿈꾸었던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생존이었습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는 것. 그리고 그 핵심 전략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 우리는 여전히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존은 여전히 바다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픽션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해양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김유신 장군의 정신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